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신혼을 즐기고 있는 새내기 주부랍니다. 신혼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 마련이지만 저는 제 남동생으로 인해 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왜 남동생으로 인해 행복한지 궁금하시죠?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해진 어린 시절의 기억들, 그 중에 남동생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남동생과 저는 4살 터울이 났고 제가 7살이 되던 해에 남동생이 사라졌거든요. 제 기억 속의 남동생은 아장아장 걸어 다녔던 그 형체만 남아있어요. 제가 남동생과 헤어진 곳은 어느 시장이었어요. 어머니는 저희를 데리고 마트에 가는 것보다 시장에 가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시장에는 볼 것도 많고 물건을 살 때 깎는 재미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길거리에 있는 음식들을 먹는 재미가 좋았어요. 저는 기름이 한가득 있는 호떡을 가장 좋아했어요. 그 안에 있는 달달한 꿀 같은 그것을 가장 좋아했거든요. 호떡을 먹다가 안에 있던 것이 흘러나와 옷을 버려도 너무 뜨거운 것을 먹다가 혀가 데어도 저는 호떡이 가장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 남동생은 핫도그를 좋아했어요. 아니 좋아했다기보다 어머니가 그걸 사주신 거죠. 남동생에게는 커다란 핫도그보다는 반죽을 한 번 입힌 작은 핫도그를 설탕 없이 주셨어요. 명절을 앞둔 그날에도 어머니는 저희 남매를 시장에 가셨어요. 그날은 사람들도 보통 때보다 더 많았고 시끌벅적 잠시라도 한눈에 팔면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 휩쓸려 갈 수도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어머니는 저희의 손을 꼭 잡고 움직이셨어요. 사람들 속에 야채도 사고 생선도 사고 남동생과 저는 어머니의 옆에서 작은 소쿠리에 담겨진 물건들을 구경하며 장난을 치며 놀았어요. 물건을 다 구매하신 어머니와 집에 가려 하는데 웬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들린 곳에서 장바구니 하나를 놓고 오셨어요. 저희를 데리고 갔다 오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어머니는 저와 남동생을 복잡하지 않은 시장 한쪽 구석에 데리고 가서는 금방 돌아올 테니 어디에도 가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했어요. 그러고선 어머니는 뛰어가셨어요. 저희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돌멩이로 그림을 그리며 놀았어요. 제가 한창 그림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남동생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움직이는 남동생을 바닥에 앉혔고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족을 그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 남동생. 이렇게 4가족이 서로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런 그림이요. 그림이 완성되고 제가 남동생에게 그림을 자랑하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남동생이 사라졌어요. 깜짝 놀란 저는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남동생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주위에 계시던 다른 어른들이 왜 그러냐며 달래주었어요. 그때 멀리서 어머니가 다급하게 뛰어오셨고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겼어요. 무슨 일이야? 민석이는? 몰라. 없어졌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너랑 같이 있었잖아. 몰라요.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얘가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다급하게 남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고 연락을 받고 오신 아버지 역시 온 시장을 뒤져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두 분은 길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도대체 어쩌다가 애를 잃어버려? 장바구니를 놓고 와서 잠깐 여기 있으라고 말했는데 그 어린애를 두고 가면 어떡해? 너는 네 동생 어디 가는 것도 못 봤어? 누나가 돼서 동생이 사라진 줄도 몰랐단 소리야? 어머니에게 화를 내시던 아버지는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애한테 왜 그러냐며 제 손을 잡고 어머니의 몸 뒤로 숨겼고 저는 그런 아버지가 무서워서 울음을 뚝 그쳤어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할머니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선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안고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부모님은 다시 남동생을 찾으러 나갔어요. 저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눈을 떴어요. 부모님은 밤새 시장을 누비시고 오셨는지 만신창이가 돼서 집에 돌아오셨어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는다며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에게 화를 내셨어요. 왜 애를 잃어버리고 이러고 있냐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며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화를 내셨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할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며칠 동안
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부모님과 저를 챙겨주셨어요. 부모님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사방팔방 움직이셨어요. 하지만 몇 달을 정신없이 찾아 헤매도 남동생을 찾을 수가 없자 부모님은 큰 슬픔에 빠졌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은 채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으셨어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다급하게 전화를 받다가 금세 기운이 빠진 채로 다시 그 자리에 앉았어요. 부모님과 제 걱정에 시골에 내려가시지 못한 할머니는 몇 달 동안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정신을 좀 차리라고 말을 했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심정을 아냐는 소리만 듣게 되고 저에게까지 계속 불똥이 튀자 안 되겠다 싶었던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시골로 내려오셨어요. 시골에 내려온 할머니는 저에게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는 슬픔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늦은 밤 화장실을 가려 일어났을 때 알았어요. 할머니도 슬픔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마당에 있는 평상 위에 앉아 흐느끼고 계셨어요. 그동안 부모님과 제 앞에서만 아닌 척할 뿐이지 할머니도 손주를 잃어버린 슬픔에 잠을 못 드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나오는 소리를 들으셨는지 할머니는 얼른 눈물을 훔치시고는 저에게 양팔을 내미셨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안겼어요. 제가 그때 그림을 그리지 않고 남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더라면 지금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지금쯤 남동생과 같이 장난치고 놀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이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 내가 동생을 잃어버려서 나 미워요? 아니야, 밉기는. 제가 동생 손만 꼭 잡고 있었어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아니야, 응? 지 잘못이 아니야. 제가 동생을 잃어버려서 다들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말야. 지금은 동생 찾는 것 때문에 너에게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지.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따뜻한 할머니 품에서 저는 사르르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깨우러 들어오셨다가 저의 이마에 손을 짚어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온몸이 불덩이 같다며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오셔서는 물에 적신 수건으로 제 온몸을 여러 번 닦아냈어요. 그래도 열이 떨어지지 않자 할머니는 저를 업고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저는 고열로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입원을 해 있는 동안 열이 떨어졌어요. 할머니의 연락을 받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달려오신 부모님은 저를 안고 오셨어요. 할머니는 그런 부모님에게 하나 남은 자식까지 잃을 셈이냐며 화를 내셨어요. 병원에서 태어난 저는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은 몇 달 정신없이 남동생을 찾으시다가 제가 고열로 입원을 하는 바람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더 이상 제 앞에서 울지도 않으셨고 밥도 잘 드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많이 웃으셨어요. 저는 다시 예전의 부모님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마음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다 저를 위해 노력하고 계셨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잠을 자다가 무서운 꿈을 꾸는 바람에 부모님 방에 다가갔을 때 어두운 방 안에서 두 분이서 서로 안고 소리 죽여 흐느끼고 계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 모습에 저는 뒷걸음질을 쳤고 다시 제 방으로 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또다시 저 때문에 부모님이 슬퍼하시는 것 같아 너무 힘이 들고 겁이 났어요. 그러다 어느샌가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부모님은 제 앞에서는 항상 밝게 행동하셨고 밤에는 슬퍼하셨어요. 특히나 남동생의 생일과 잃어버린 날에는 더 심하셨어요. 저 역시 그날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언제나 남동생을 잃어버린 죄책감에 살고 있었어요. 10년이란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할머니,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저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밖에 남지 않은 저조차 잘못될까 언제나 노심초사 전전긍긍이셨어요. 고등학생인 저는 그런 어머니의 집착과 구속이 너무 답답하고 갑갑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보면 어머니는 늘 전화를 하시고 제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알기를 원하셨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매번 전화를 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친구들도 불편해하고 저도 친구들에게 미안해졌어요.
그날도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가 있는 날이었어요. 평일에는 학교 수업을 끝나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주말에 만나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을 먹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김없이 어머니가 제 방문을 여셨어요. 갔다가 언제 올 거야? 몰라요. 나가봐야지. 해 떨어지기 전에 들어와. 어머니, 요즘 겨울이라 금방 깜깜해져요. 그럼 더 일찍 만나면 되지 왜 늦게 만나? 다들 만난 시간대가 그때뿐이에요. 그럼 넌 영화만 보고 일찍 들어와. 어떻게 친구 생일인데 나만 영화 보고 먼저 들어와요. 저녁까지 먹고 들어올 거예요. 그럼 너무 늦잖아. 안 늦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아직 내가 어린 애인 줄 아나 봐요? 저는 어머니를 제 방에서 내보내고 방문을 닫았어요. 어머니가 저럴 때마다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려고 했던 마음이 싹 사라져요. 언제쯤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을런지 저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메고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오는 순간까지 어머니는 너무 늦은 시간까지 있지 말고 빨리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을 만난 저는 친구들과 함께 영화관에 가서 팝콘과 콜라를 샀어요. 그리고 영화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진을 찍으며 놀았어요. 사진을 찍는 것뿐이지만 저희는 뭐가 재미있는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영화가 시작될 시간이 되어 입장을 한 저희는 관객들과 함께 깔깔거리며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어떤 장면이 재미있었다며 계속해서 깔깔거렸어요. 저녁을 먹기 전까지 시간이 애매했던 저희는 스티커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알록달록한 가발도 쓰고 우스꽝스러운 안경도 쓰면서 이 포즈 저 포즈 다양하게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즉석 떡볶이 집으로 갔어요. 거기에는 셀프 바가 있어서 먹고 싶은 재료들을 마음껏 넣어서 먹을 수가 있어서 용돈을 받아 쓰는 학생들이 가기에 가성비가 좋은 곳이었어요. 떡볶이 냄비에 각자 먹고 싶은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넣어두고는 그럴 때까지 아까 찍은 스티커 사진을 보고 웃었어요. 각자 하나씩 챙겨서는 가방에 넣고 맛있게 익은 떡볶이를 먹었어요. 한 것은 별로 없는데 벌써 밖은 어둑어둑해졌어요. 식당에서 나온 저희는 친구들이 코인 노래방에 가자며 이야기를 했고 저는 시계를 보았어요. 벌써 7시가 되었어요. 곧 있으면 어머니가 전화를 올 것 같았지만 좋은 분위기를 깨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코인 노래방으로 갔고 거기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놀았어요.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친구는 저에게 전화가 왔다고 말을 했고 저는 마이크를 다른 친구에게 전해주고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최대한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간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왜 아직도 안 와? 지금 몇 시인데요? 벌써 8시가 다 되어가는구만. 이제 친구들이랑 저녁 먹었어요. 뭐 한다고 이제 저녁 먹은 거야? 영화가 늦게 끝났어요. 조금만 더 놀다가 들어갈게요. 9시 전엔 들어와라. 알겠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저에게 집착하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밖에 서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친구 하나가 저를 불렀고 저는 또다시 친구들에게 가서 신나게 놀았어요. 신나게 논 저희는 밖으로 나왔고 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부모님 얘기, 친구 얘기, 하나같이 하나쯤의 고민은 갖고 있었어요. 친구들에게 상담도 하고 위로도 받고 그러는 사이 시간은 점점 더 흘러갔고 9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 되었어요. 깜짝 놀란 저는 친구들과 급하게 헤어지고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도착하니 거의 10시쯤. 어머니는 쉴 새 없이 전화를 하셨고 저는 받기 싫어서 받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니 어머니가 왜 전화를 받지 않냐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제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제 방문을 열고 따라 들어오셨고 이불을 제쳐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끌어당겼어요. 지금 도대체 몇 시야? 왜 전화 안 받아? 다른 친구보다 일찍 들어왔잖아요. 9시까지 오기로 약속했잖아. 놀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럼 전화라도 받던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이제 제 걱정 좀 그만하세요. 뭐? 어머니가 제 걱정하는 게 싫다고요. 어머니가 하시는 거 그거 걱정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집착이라니.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게 집착이야?
다른 집 걱정일지 몰라도 우리 집은 집착이잖아요. 정말 어머니 때문에 갑갑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됐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일어나봐, 집착이라니. 그만 나가주세요. 저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런 미동도 없이 누워있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면서 제 방을 나가셨어요. 어머니가 나가는 소리에 저는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너무 갑갑해서 창문을 열고 바깥바람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뱉었어요. 그랬더니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은 뚫리는 것 같았어요. 창문 너머에는 가로등 불빛과 자동차들의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를 보지 않은 채 학교를 갔어요. 너무 일찍 온 탓인지 교실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몇십 분이 흐르고 친구들이 하나 둘씩 등교를 했어요. 친구들은 어제 잘 들어갔냐며 아무 일도 없었냐고 물었고 저는 갑갑한 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어머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그것은 대학교를 먼 곳으로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머니와 자연스레 떨어지게 될 것이고 저는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공부를 했고 제가 원하는 대학교 중에 저희 집에서 최대한 더 멀리 있는 곳으로 대학교를 선택했어요. 어머니는 가까운 곳도 있는데 왜 그리 멀리 가냐며 반대를 했지만 저는 그 학교가 저에게 더 맞다며 끝까지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려면 기숙사나 자취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고 주말에 어머니와 함께 대학교 주변의 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둘러보는 곳마다 마음에 들었지만 어머니는 여긴 동네가 으스스하다. 사람이 별로 없는 듯하다. 여자 혼자 살기에는 위험한 곳인 것 같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이틀을 다리 아프게 온종일 둘러보고도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집에 돌아온 저는 속상했어요. 그냥 제 눈에는 그 집이 그 집 같은데 어머니의 속내가 제 눈에 다 보여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주방에 간 어머니는 냉장고에서 음료수 2개를 가져와서는 테이블 위에 올라놓았어요. 그러고선 다리가 아프다며 주물렀어요. 저는 어머니가 가지고 온 음료수 하나를 따서는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는 짜증난 마음을 숨기며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제 오늘 본 집들 저는 마음에 들던데? 그 중에서 하나 골라요. 이번 주 주말에 가서 한 번 더 찬찬히 둘러보자. 또요? 그래. 여자 혼자 살 집인데 안전하고 사람 많이 다니는 곳으로 구해야지.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온 집도 저는 괜찮던데요? 아니야. 네가 아직 어려서 모르나 본데 거긴 햇볕도 잘 안 들어오고 뭐보다 골목 구석에 있어서 위험해. 어머니가 원하는 집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번 주말에 한 번 더 알아보고 그때 정하자. 그래도 늦지 않잖아. 그럼 이번 주말에 확실하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자. 어머니는 음료수를 마시면서 자리를 뜨셨어요. 저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냥 그대로 소파에 누워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며 기분을 풀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주말, 어머니와 함께 또 집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어머니는 이번에는 자취의 집이 아니라 근처 아파트를 보러 다니셨어요. 저는 저 혼자 사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이번에도 여러 집을 둘러보셨고 한 군데를 계약하기로 했어요. 저는 혼자 살 집인데 이렇게 좋은 곳에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렸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였어요. 빈집이라 계약서를 바로 쓰고 계약금까지 입금하셨어요. 저는 도무지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에게 우리 형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계약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돌아온 대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집, 너 혼자 살 집 아니야. 그럼요? 제가 자취할 집 찾은 거 아니었어요? 맞아. 근데요, 우리 그리로 이사 갈 거야. 네? 아무리 생각해도 너 혼자 사는 건 위험한 것 같아? 나도 이참에 같이 가서 살자. 네? 왜? 나랑 같이 살기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하고 미리 상의는 했었어야죠. 나도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같이 사는 게 맞다는 확신이 생겼어. 아니, 그래도 벌써 계약금 보내서 어쩔 수 없어. 저는 어머니의 행동에 기운이 빠졌어요. 제가 얼마나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는데 한순간에 그것들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저는 너무 우울해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고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만났어요. 친구들은 저를 위로하면서도 어머니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며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 안 좋았던 기분이 풀렸는데 이번에는 풀리지가 않았어요. 다음날 저희 눈치를 살피시던 어머니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본인 스스로도 저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며 남동생을 잃고 할머니,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게 되니 그렇게 된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니 또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 볼 테니 기분을 풀라고 웃으셨어요. 저도 알겠다며 따라 웃었어요. 한 달 뒤 저희 집은 제가 다닐 대학교 근처로 이사를 했고 집안 정리를 하느라 며칠은 분주했어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저는 저희 집에 이사를 하고 각기 다른 대학교를 가게 되면서 자주 보지 못할 친구들과 당일치기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기차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또 제가 집을 나서기 전까지 계속해서 걱정을 하셨어요. 이제 성인이 된 제가 길을 잃어버릴까? 지갑이라도 소매치기 당할까 걱정을 하셨어요. 저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서둘러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는 제 뒤통수에도 물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기차역에 도착해 친구들을 만난 저는 기차역에서 아침으로 김밥을 먹고 기차를 탔어요. 제자리제잘 웃고 떠들다 보니 바다에 도착했고 저희는 모래사장을 밟으며 바다로 뛰어갔어요. 신발을 벗어 던지고 파도가 칠 때마다 깔깔거리며 폴짝폴짝 뛰었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넘어지는 바람에 저희는 뒷생각은 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 서로에게 물을 뿌려대며 놀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놀다가 물에서 나온 저희는 공용사회장에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젖은 옷 때문에 가방은 좀 더 무거웠지만 너무 재미있었어요. 배가 고팠던 저희는 바닷가 근처에 있는 횟집으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회와 조개를 먹었어요. 어찌나 꿀맛이든지 먹는 내내 행복했어요. 친구들과 시내도 둘러보고 옷도 사고 간식도 사 먹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놀다 보니 예매한 기차 시간이 다가온 줄도 몰랐어요. 깜짝 놀란 저희는 기차역으로 뛰어갔어요. 다행히 기차는 연착이 되었고 저희는 무사히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집으로 오는 동안 저희는 다음에 또 놀러 가자며 약속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저녁도 먹지 않은 채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또 다른 추억을 만들고 있었어요. 미팅도 하고 동아리 모임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술을 마시는 날도 많아지고 놀러 다니는 날도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어머니도 노력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다며 간섭을 안 하시더니 또다시 예전처럼 저를 간섭하기 시작하셨고 전화를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어디니? 아직 학교에요. 이 시간까지? 네, 친구들과 같이 해야 할 것이 있어서요. 내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꼭 해야 해? 네, 오늘 마무리해야 해요. 걱정 말고 먼저 주무세요. 내가 어떻게 먼저 자니? 알았다. 끝나는 대로 연락해. 알겠어요? 친구들과 과제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몇 번씩이나 전화가 오자 진도도 나가지 않고 또 예전처럼 돌아간 어머니 때문에 화가 나서 밖으로 잠시 나왔어요. 자판기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하나 뽑은 저는 단숨에 들이켰고 캔을 찌그러뜨려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때 같이 과제를 하던 친구 녀석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때문에? 괜찮아지셨다가 다시 또 시작됐었어. 딸 걱정하는 건 누구 집이나 다 똑같을걸? 에휴, 나 우리 어머니가 걱정 좀 해줬으면 좋겠네. 그렇게 좋으면 네가 우리 집에 한번 살아봐라. 정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밖에 나온 거야? 어머니가 저럴 때마다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었더니 그게 습관이 됐나 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았거든. 에휴,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그걸 다 받아들이기가 내 그릇이 작다. 웃기는 난 심각한데. 과제 빨리 끝내놓고 술이나 한잔 하러 갈까? 아니다. 어머니 때문에 힘들겠지? 아니야. 아휴, 오늘은 나도 모르겠어. 한잔 하자. 저는 친구들과 빨리 끝내놓고선 학교 근처에 있는 호프집으로 가서 수다를 떨었어요.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신경이 쓰여서 친구들의 이야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가방에 핸드폰을 넣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았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자정이 되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났고 같은 방향이었던 친구 녀석이 저를 데려다 주겠다며 나섰어요. 저는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길을 걸었어요. 아파트에 다다랐을 때 길을 왔다 갔다 거리던 어머니를 발견한 저는 친구를 먼저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전화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냐고 닥달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잔다며 어머니의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는 집으로 데리고 올라왔어요. 집에 올라온 어머니는 저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으셨고 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알람 소리에 눈을 뜬 저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려니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겨우 아픈 머리를 쥐어잡고서 거실로 나왔더니 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등짝을 한 대 치셨어요. 저는 등이 아픈 것보다 머리가 더 깨질 듯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꿀물을 태워주셨고 저는 그걸 마시고는 식탁에 엎드렸어요. 어머니는 어제 과제한다며 늦는다더니 왜 술을 그렇게 마시고 들어왔냐며 전화는 폼으로 들고 다니냐며 전화를 받지 않을 것 같으면 핸드폰을 없애겠다며 제게 핸드폰을 내놔라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어머니에게 웃었어요. 어머니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핸드폰을 압수하겠다고 말하시며 끓여놓은 콩나물과 밥을 챙겨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먹고 학교에 갈 준비를 했어요. 학교에 도착해 엎드려 있는 저에게 어제 집까지 데려다 준 친구가 다가왔어요. 그 친구는 제게 왜 연락이 안 되냐며 어제 저녁에 너무 걱정이 돼서 한숨도 못 잤다고 말했어요. 가방에서 핸드폰을 본 저는 어제 호프집에서 무음으로 해놓은 것을 아직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고 친구는 어제 먹은 술로 속이 쓰리라며 수업 끝나고 해장국을 먹으러 가자고 말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해장국집에 도착한 저희는 뜨뜻하고 얼큰한 것을 먹었더니 속이 풀렸고 그제서야 저도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밥을 얻어먹은 저는 친구에게 커피는 내가 내겠다며 카페로 데려가겠어요. 어젯밤에는 별일 없었어? 응, 그대로 쓰러져서 잠들었어. 그래서 별일 없었다는 거? 아침에 등짝 한 대를 맞았지만 무음으로 해놓은 걸 깜빡해서 그만큼 전화가 많이 들어온지 몰랐거든. 전화 안 받을 것 같으면 핸드폰을 압수한다고 난리였어. 난 어제 비로소 너희 어머니가 이해가 되더라. 나도 어제 연락 안 되니까 엄청 걱정되던데. 그런가? 그래, 너희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 아휴, 네가 뭘 알겠니? 우리 집은 다른 집과는 사정이 좀 달라. 다를 게 뭐가 있니?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사실 남동생이 한 명 있어. 아니, 있었어. 남동생? 나 7살, 남동생이 3살 때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다가 남동생을 잃어버렸어. 아무리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고 지금은 가슴 속에만 품고 있지.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에 대한 집착이 심하셔. 자신의 실수로 자식을 잃어버렸다는 죄책감에 사시거든. 그래서 나에게 더 집착하시는 것 같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미안하다 함부로 말해서. 아니야, 이런 일이 어디 흔한 것도 아니고 너에게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비밀 지켜라. 당연하지. 저는 제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친구에게 남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그 친구는 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어요.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저를 알게 모르게 챙겨주었고 저는 또 그 마음이 고마워서 그 친구를 더 챙겨주었어요. 그렇게 그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지내다가 저는 졸업을 하고 회사를 다니게 되고 군대를 다녀온 그 친구도 졸업을 하고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원서를 냈고 합격했어요. 저희는 너무 기뻐서 얼싸안았어요. 그러고는 멋쩍게 떨어졌어요. 순간 정막이 흐르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그 친구는 제게 결혼을 하자며 청혼을 했고 저는 오랫동안 봐온 이 친구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고 느끼고 승낙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부모님에게 인사를 갔어요. 친구의 부모님은 저희를 반겨주며 저희의 뜻대로 하자고 말씀하셨지만 어머니는 반대를 하셨어요. 너무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었어요. 20대 중반에 넘어선 딸이 자꾸 어리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힘이 들었어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같은 말로 반복이 되자 점점 지쳐간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갑갑하게 만들었던 어머니에게 결국 폭발하게 된 거였어요. 어머니, 이제 좀 그만하세요. 대체 언제까지 저한테 이러실 거예요? 아직 너희 둘 다 나이가 어리지 않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더 있다가 하라는데 그것도 못 기다리니? 제가 뭐가 나이가 어려요? 벌써 26살인데. 벌써 결혼한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걔들은 모르겠고 내 눈에는 아직도 네가 어린애로 보이는데 그럼 어쩌니? 어머니도 이제 자식한테 집착하시는 거 좀 버리세요. 이게 어떻게 집착이야? 이건 다 너를 위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야. 아니요. 저 어머니 그 마음 너무 부담되고 싫어요. 이제 그만 저 말고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민석이 잃어버리고 나서 저한테 집착하시는 거 저 모를 것 같아요? 뭐? 민석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저한테 이러시지 않았을 거잖아요. 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그 집착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제가 왜 대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왔는데요? 이게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한테서 하루빨리 벗어내려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어머니한테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라고요. 뭐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제발요.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를 두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파트 앞 공원의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눈물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흥분된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가 않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길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뱉었다가 반복했어요. 그렇게 해가 지고 어둠이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 보니 아까 어머니에게 퍼부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어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등을 껴안으며 아까 했던 말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어머니 역시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며 자신 때문에 힘들었을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그날 저희는 둘이 껴안고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날 어머니는 저와 그 친구를 불렀고 결혼을 허락한다며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말을 했어요. 저희는 뛸 듯이 기뻤어요. 그리고 상견례를 하고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를 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신혼집에 들일 신혼가구를 보러 가기로 한 날 집에서 나갈 채비를 하는데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는 지금 경찰서에 있다며 저에게 그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되어 불이 나게 경찰서에 갔고 거기에서 어머니와 한 청년을 보았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저와 만나기 위해 오다가 이 청년과 부딪혔고 그 순간 이 청년이 어머니의 지갑을 들고 달아났다고 말했어요. 다행히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잡을 수 있었다며 가슴을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화가 난 저는 딱 봐도 어려 보이는 그 청년의 뒤통수를 한 대 쳤어요. 어디 젊은 곳이 할 짓이 없어서 소매치기를 하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청년은 저를 노려보았어요. 그 모습에 저는 더 화가 났지만 저를 말리는 어머니 때문에 참았어요. 경찰은 그 청년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고 그 청년은 22살에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제 가슴 속에 항상 간직하고 있는 제 남동생의 이름과 같았어요. 옆에 있던 어머니 역시 깜짝 놀라셨고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놀란 저는 급히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고 한참 후에야 어머니는 일어나셨어요. 정신이 들자마자
어머니는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다시 경찰서로 달려갔고 그곳에 있던 청년을 두 손으로 잡으며 이리저리 살펴보셨어요. 그 청년은 그런 어머니를 밀쳐내며 짜증을 냈어요. 어머니는 신고한 것을 취소하고 그 청년과 함께 경찰서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전화번호를 물었지만 그 청년은 왜 그걸 묻냐고 화를 냈고 자리를 피했어요. 저는 달려가 그 청년을 붙잡았고 어머니가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어머니를 뒤돌아보던 청년에게 저는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을 수 없겠냐고 부탁을 했고 그 청년도 마음이 쓰였는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근처 식당으로 갔고 밥을 시켰어요. 어머니는 밥을 드시지도 않고 그 청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는 청년에게 부모님은 언제 돌아가셨냐고 물었고 청년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다며 자신은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말했어요. 화들짝 놀란 어머니는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그럼 혹시 어렸을 때 사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네, 제가 고아원에 갔을 때 당시 찍었던 사진이 있어요. 지금 갖고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잠시만요. 그 청년은 자신의 지갑 깊숙이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서 주었어요. 그 사진을 보던 순간 저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희가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던 제 동생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갑자기 아려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어머니는 그 청년의 손을 잡으며 나쁜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우셨어요. 그 청년은 영문도 모른 채 멍하니 저희를 바라보더니 어머니가 잡고 있던 자신의 손을 빼내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시고는 자신의 지갑에서 사진을 하나 꺼내어 남동생에게 전해주었고 남동생은 그 사진을 보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동생의 곁으로 다가가 껴안았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저 역시 어머니와 남동생을 껴안으며 흐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희 집으로 남동생을 데리고 갔고 그동안 남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해주지 못했던 그날의 일을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다음날 어머니는 남동생에게 당장 이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말했지만 남동생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절을 했어요. 저와 어머니는 남동생의 반응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강요를 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어렸을 때 가족들과 헤어진 남동생이 성인이 돼서 다시 가족을 만났는데 아무래도 어색하고 불편한 것이 있겠죠. 저희는 그런 남동생에게 얼마든지 기다려줄 테니 천천히 하자고 말했어요. 어머니는 일주일에 2번 반찬을 만들어서 남동생 집에 가져다 주었고 조금씩 저희에게 다가오는 남동생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할 사람에게 남동생을 소개시켜 주었고 남편은 나도 이 집이 많이 어색하다며 같이 잘 적응해 보자며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며 남동생과 친해지려 노력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저의 결혼식이 다가왔고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어머니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를 보시고는 우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다 저도 눈물이 나왔어요. 예쁜 화장이 다 지워진다며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 그 남편 덕에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있었어요.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그리고 친정 식구들과 함께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는 행복한 신혼여행을 즐겼어요. 저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몇 주 뒤에 결혼식 때 찍은 액자를 받게 되었어요. 사진 속에 가족들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남동생의 환한 얼굴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지금 그 액자는 친정집 거실 한중간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아직도 남동생과 어머니는 한 집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자주 왕래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저 역시 그동안 남동생에게 못해준 사랑을 듬뿍 주며 남동생이 하고 싶은 것을 팍팍 밀어줄 수 있는 누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민서가 우리 가족의 곁으로 돌아와줘서 고마워.